화요일 아침 8시 30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손해사정사라는 직업 특성상 아침 일찍 출근하는 게 일상이었죠. 한솔아는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피부샵 운영 때문에 늘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 패턴이었거든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우리 부부는 서로 다른 시간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각자 바쁘게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긴 패턴이라고 여겼죠. 세수를 하고 간단히 아침을 먹으면서도 한솔아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배웅해주곤 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일도 없어졌어요. 서로에게 익숙해진 탓이라고 생각했었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아파트 경비실을 지나는데 경비 아저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정우석 씨, 택배 하나 왔어요. 이상했어요. 발신인 란이 비어 있더라고요. 보통 택배엔 누가 보냈는지 적혀 있는데 이건 그냥 공란이었습니다. 크기도 작았어요. 손바닥만 한 박스였죠. 별 생각 없이 가방에 넣고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은 늘 붐볐어요.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핸드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었는데 오늘은 왠지 그 택배가 신경 쓰였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 하는 궁금증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회사 동료가 장난으로 보낸 건가 싶기도 했고 혹시 한솔아가 깜짝 선물을 준비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책상에 앉자마자 그 택배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작은 봉투 하나와 메모리 저장 장치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봉투를 열자 사진 몇 장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한솔아였습니다. 제 아내가 나체로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었죠. 그것만으로도 충격적이었는데 더 끔찍한 건 그 다음 사진들이었습니다. 한솔아의 몸 위에 정액으로 보이는 하얀 액체가 뿌려져 있었어요. 배경은 모텔방 같았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곳이었죠. 손이 떨렸어요. 뭔가 실수일 거라고, 다른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려고 했지만 한솔아의 얼굴은 너무 선명했습니다. 목에 있는 작은 점까지 똑같았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혔어요. 메모리 저장 장치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동영상 파일 6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 파일을 클릭하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어요. 한솔아가 젊은 남자와 정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격렬하게요. 파일명을 보니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건 3달 전이었어요. 가장 최근 건 일주일 전이었죠.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몇 분간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았죠. 하지만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그건 분명히 제 아내였어요. 제가 10년 넘게 함께 살아온 한솔아였습니다. 동료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처럼 인사를 나누고 업무 이야기를 해야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영상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언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된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까지 제대로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네라고 물어봤지만 별일 아니에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일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제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는 걸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그 영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일을 하면서도 자꾸 그 장면들이 떠올랐죠. 커피를 마시면서도 서류를 검토하면서도 계속 그 충격적인 장면들이 반복 재생됐습니다. 그날 저녁집에 돌아가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에 앉아서도 계속 그 영상들이 머릿속에서 재생됐어요. 한솔아가 다른 남자와 웃으며 키스하는 모습, 침대에서 몸을 맞대고 있는 모습들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서 있었어요. 어떤 얼굴로 한솔아를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한솔아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은 일찍 왔네?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밝고 다정한 톤이었죠. 그 모습을 보니 더욱 소름이 돋았어요. 몇 시간 전까지 다른 남자와 그런 짓을 하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연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건지 분간이 안 갔어요. 응, 일이 일찍 끝났어. 최대한 평상시와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한솔아는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눈치채고도 모른 척하는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피부샵에 손님이 많이 왔어. 새로운 관리사가 실력이 좋더라고. 그래, 다행이네. 평범한 일상 대화였지만 제게는 모든 게 거짓말로 들렸어요. 피부샵에 있었다고 하는데 정말 거기 있었을까요? 혹시 그 남자와 만나고 온 건 아닐까요? 의심의 눈으로 한솔아를 바라보니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을 다시 한 흔적, 평소보다 신경 쓴 옷차림,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는 모습들이요. 이런 신호들이 언제부터 있었던 걸까요? 제가 너무 무관심해서 못 봤던 건지 아니면 정말 최근에 시작된 일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한솔아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화장실에 가면서도 핸드폰을 가져가는 모습,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는 행동,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진 것까지 모든 게 이상해 보였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에서 자고 있는 한솔아를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 배신감, 그리고 묘하게도 호기심까지 생겼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떻게 만났는지, 언제부터 시작된 일인지 모든 게 궁금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솔아의 피부샵 근처를 둘러봤어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그 주변을 돌아다니며 헬스장, 카페, 음식점들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에 나온 남자가 누구인지 찾아야 했거든요. 젊고 근육질인 체격을 보면 운동하는 사람 같았어요. 피부샵에서 가장 가까운 헬스장에 들어가서 둘러봤습니다. 몇 명의 트레이너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영상에서 본 남자와 비슷해 보였어요. 접수 직원에게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기 계신 트레이너 이름이 뭐죠? 김태연 트레이너예요. 경력이 5년 정도 되는 베테랑이에요. 김태연. 이제 이름도 알게 됐네요. 그 다음엔 한솔아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인터넷 뱅킹으로 들어가서 최근 몇 달간의 결제 내역을 살펴봤어요. 평소에 가지 않던 모텔 주변 카페, 음식점에서의 결제 기록들이 보였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영상 파일의 날짜와 일치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증거가 하나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솔아가 정말로 김태연이라는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말이죠.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냉정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충격이 컸지만 이제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어요. 감정보다는 이성이 앞서기 시작했죠. 손해사정사로 일하면서 키운 분석적 사고가 도움이 됐습니다. 한솔아가 샤워하는 목요일 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핸드폰을 거실 테이블에 두고 화장실로 들어간 거예요. 평소에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한솔아였는데 깜빡한 모양이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이건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물소리가 들리는 걸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고 잠금 해제를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어요. 한솔아가 몇 년 전부터 쭉 사용하던 번호였죠. 메시지 앱을 열자마자 김태연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오늘도 너무 좋았어. 다음에는 더 오래 있고 싶다. 나도 그래. 우석이는 언제까지 속일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때가 되면 정리할게. 한솔아가 제 이름을 거론하며
저를 속이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며 대화 내용을 확인했어요. 남편은 의심 안 해? 전혀. 워낙 둔해서 눈치도 못 채고 있어. 다행이네. 그럼 이번 주말에도 만날 수 있겠다. 당연하지. 이번엔 하루 종일 같이 있자. 제가 둔하다고요. 눈치를 못 챈다고요. 읽으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진을 찍어서 저장했습니다. 카메라로 화면을 찍어서 제 핸드폰에 저장해 둔 거죠. 대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주요한 부분들만 골라서 찍었어요. 더 위험한 건 사진 폴더였습니다. 김태형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수십 장 있었어요. 카페에서 찍은 사진, 모텔 침대에서 찍은 사진, 심지어 나체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사진들을 어떻게 찍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결혼한 사람이 다른 남자와 이런 사진을 찍다니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걸 확인하고 저장하는데 10분 정도 걸렸어요. 물소리가 그치는 걸 듣고 서둘러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한소라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핸드폰 어디 뒀더라? 한소라가 찾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저 핸드폰 안에 제 인생을 뒤흔들 만한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걸 한소라는 모르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있네. 아, 맞다. 깜빡했네. 그날 밤 제 핸드폰으로 찍어둔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화질이 선명해서 모든 내용을 읽을 수 있었어요. 대화 내용을 정리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건 넉 달 전이었어요. 한소라가 헬스장에 등록하면서 김태현을 만난 게 시작이었죠. 처음엔 그냥 운동 지도받는 관계였는데 점점 가까워졌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불륜이 일어난 건 석 달 전이었어요. 제가 출장을 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부산에 이틀 동안 출장을 갔었거든요. 한소라는 집에서 혼자 지낸다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김태형과 함께 있었던 거죠.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한소라의 행동 변화, 늦은 귀가, 신경 쓴 외모 관리 등이 모두 설명됐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증거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추측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누가 저에게 그 택배를 보낸 걸까요? 한소라와 김태현의 은밀한 만남을 누가 알고 있었던 걸까요? 대화 내용을 더 자세히 분석해 보니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김태현이 점점 질투심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왜 아직도 남편이랑 같은 집에서 살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숨어서 만날 거야? 나는 이제 공개적으로 사귀고 싶어. 김태현이 한소라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트레이너라는 직업 특성상 여성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았을 텐데 한소라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소라는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시기가 중요해. 우석이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복잡해져.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한소라의 대답에 김태현은 점점 더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남자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만한 반응이었어요. 불륜 상대가 계속 이혼을 미룬다면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인 대화가 2주 전에 있었어요. 너 정말 이혼할 생각 있는 거야? 당연하지.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그럼 왜 아직도 남편이랑 잘 지내는 것처럼 행동해? 연기하는 거야. 의심받지 않으려고. 하지만 김태현은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김태현이 직접 확인하러 나선 모양이었어요. 한소라 몰래 저와 한소라의 일상을 관찰한 거죠. 스토킹에 가까운 행동이었지만 질투에 눈이 먼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 결과를 본 김태현의 반응이 마지막 대화에 나와 있었습니다. 어제 너희 부부 보고 왔어. 어디서? 동네 음식점에서 저녁 먹더라. 그게 연기야? 너무 자연스럽던데? 그런 거라니까.
의심받으면 안 되잖아. 거짓말하지 마. 너 아직도 남편 좋아하는 거 아니야? 김태연이 저와 한소라가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본 거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나 봐요. 한소라가 정말로 저를 싫어한다면 그렇게 편안하게 식사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이 대화 이후로 김태연의 메시지 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달콤했던 말들이 사라지고 차갑고 협박적인 내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가지고 노는 거야? 진짜 화날 것 같은데? 너 때문에 내가 바보가 되는 거야? 다른 여자들도 많은데 왜 굳이 너한테 매달려야 해? 한소라는 김태연을 달래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김태연의 자존심이 상당히 상한 것 같았거든요. 젊고 인기 있는 트레이너가 기혼 여성에게 놀림당했다고 생각하니 참을 수 없었나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태연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너 남편한테 모든 걸 말하겠어. 태연아, 제발 그러지 마. 늦었어. 이미 증거도 다 준비했어. 사진이랑 동영상 다 있어. 남편한테 보내겠어. 바로 그 다음날 제가 택배를 받은 거였습니다. 김태연이 배신감과 질투심에 불타서 저에게 모든 증거를 보낸 거였어요. 자신이 한소라에게 속았다고 생각하고 복수하기로 결심한 거죠. 아이러니했습니다. 제가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된 건 불륜 상대의 질투심 때문이었어요. 만약 김태연이 계속 참고 견뎠다면 저는 아직도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김태연의 성격상 그건 불가능했을 것 같았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면 상당히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이제 모든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한소라는 저를 속이면서 김태연과 불륜을 저질렀고 김태연은 한소라가 진짜 이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서 저에게 증거를 제공한 거였어요. 두 사람 모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못 판단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파악한 후 저는 감정을 완전히 차단하고 냉정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나 배신감 같은 감정은 오히려 판단을 흐릴 수 있거든요. 지금 필요한 건 정확하고 치밀한 복수였어요. 손해사정사로 일하면서 익힌 체계적인 접근법이 도움이 됐습니다. 사건을 분석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일은 제 전문 분야였으니까요. 먼저 법무법인에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물론 모든 증거도 함께 가져갔죠. 변호사는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보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이혼 소송에서 완전히 유리하네요. 위자료도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상간자 소송도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권하고 싶을 정도예요. 이런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높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의 경우 보통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배상금이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태연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면 8천만 원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하더라고요. 트레이너 월급으로는 큰 금액이지만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이었어요. 소송을 진행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이혼 소송은 6개월 정도, 상간자 소송은 1년 정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정도 증거면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요. 상담을 마치고 정식으로 소송 대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추가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한소라의 핸드폰 대화 내용을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카드 사용 내역도 상세하게 분석했습니다. 또한 김태연에 대한 신상 정보도 조사했어요. 나이, 직업, 거주지, 가족관계 등을 파악해서 소송에 활용하려고 했죠. 김태연은 35살의 미혼 남성이었습니다. 헬스장에서 5년째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었고 월급은 대략 300만 원 정도였어요. 특별한 재산은 없었지만 그래도 8천만 원 정도는 충분히 물어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고 있어서 급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한편으로는 한소라의 재산도 파악해야 했어요.
피부샵의 경우 명의가 저와 공동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제가 자금을 대고 공동 명의로 등록한 거였습니다. 이혼할 경우 이 부분도 정리가 필요했어요.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피부샵은 제가 완전히 가져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소라의 불륜이 명확하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거였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소송장을 접수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어요. 법원에서 소송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통지가 가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한소라와 김태현 모두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거예요. 소송장이 접수된 후 이틀 정도 지나면 통지서가 발송된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한소라와 직접 대면할 계획이었어요.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설명해 주려고 했죠. 또한 김태현에게도 경고를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증거를 보낸 것처럼 이제는 제가 그의 인생을 망가뜨릴 차례였거든요. 헬스장 사장에게 김태현의 불륜 사실을 알려서 직장에서 쫓겨나게 만들 계획도 세웠어요. 업계에서도 소문이 나도록 해서 다른 곳에 취업하기 어렵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복수는 단순히 법적인 처벌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와 인간관계까지 완전히 파괴해야 진짜 복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금요일 저녁 드디어 한소라와 마지막 대면을 할 시간이 왔습니다. 소송장이 월요일에 접수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직접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한소라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언제나처럼 밝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죠. 오늘따라 화장을 진하게 하고 평소보다 신경 쓴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아마 김태현을 만나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와? 할 이야기가 있어서. 제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한소라의 표정에 약간의 경계심이 스며들었습니다. 혹시 무언가 들통났나 하는 불안감이 보였어요. 무슨 이야기? 앉아. 중요한 얘기야. 한소라가 소파에 앉자 저는 미리 준비해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김태현이 보낸 사진들과 제가 찍어둔 핸드폰 대화 내용, 그리고 각종 증거 자료들이 들어 있었어요. 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까지 모든 걸 정리해뒀습니다. 이거부터 보고 얘기하자. 봉투를 한소라 앞에 던졌습니다. 한소라가 봉투를 열고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진 것 같았어요. 이게 뭐야? 내가 더 잘 알겠지. 김태현이랑 찍은 사진들이야. 한소라의 입에서 작은 비명이 나왔어요. 사진을 보던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게는 전혀 동정심이 일지 않았습니다. 웃어가, 이건 변명하지 마. 다 봤으니까.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한소라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석 달 동안 나를 속이면서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했는데 미안하다고? 한소라가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용서해줘.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너무 늦었어. 이미 모든 걸 변호사한테 맡겼거든. 변호사? 한소라의 얼굴에 공포가 스며들었어요.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이혼 소송하고 김태현한테는 상간자 소송 걸었어. 월요일에 법원에 접수돼. 안 돼. 제발 그러지 마. 한소라가 제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돼? 내가 먼저 배신했잖아. 나는 정말 순간의 실수였어. 태연이가 계속 유혹해서. 순간의 실수? 석 달 동안 정기적으로 만난 게 순간의 실수야? 한소라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나 봅니다. 그냥 울기만 했어요. 하지만 제게는 동정심이 전혀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둔하다고 했지? 눈치도 못 챈다고 했고, 그건
내 핸드폰도 다 봤어. 김태연이랑 주고받은 메시지 전부 다. 한소라가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이 완전히 들통났다는 걸 깨달은 거죠. 피부샵도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가져갈 거고 집도 마찬가지야.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해. 김태연이랑 같이 살든지. 한소라가 더욱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한소라는 계속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이 되어 있었어요. 배신당한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서 한소라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법원에 소송장이 정식으로 접수됐습니다.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제 정말 시작됐다는 걸 실감했어요. 한소라에게는 이혼소송 통지서가, 김태연에게는 상간자 소송 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8천만 원으로 책정했어요. 변호사 말로는 충분히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김태연이 근무하는 헬스장에 직접 찾아갔어요. 사장과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김태연의 불륜 사실을 알리고 싶었거든요. 헬스장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최신 운동기구들로 가득했어요. 많은 회원들이 운동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이 여성들이었습니다. 사장님, 귀하의 직원 김태연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제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어요. 현재 법정 소송 중입니다. 증거 자료를 보여드리니 사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헬스장 같은 서비스업에서는 직원의 도덕성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특히 기혼 여성 고객들이 많은데 트레이너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나면 치명적이죠. 이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김태연은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사장이 직접 전화해서 더 이상 나올 필요 없다고 통보했다고 하더라고요. 김태연은 갑작스러운 해고에 당황했지만 이유를 들으면서 상황을 파악했을 겁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말이에요. 헬스장 업계는 생각보다 좁은 세계입니다. 트레이너들끼리 서로 아는 경우가 많고 소문도 빨리 퍼져요. 김태연의 불륜 소식이 업계에 퍼지는 데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헬스장에서도 김태연을 채용하기를 꺼리기 시작했어요. 누가 불륜 전과가 있는 트레이너를 고용하고 싶겠어요. 특히 기혼 여성 고객들을 상대로 해야 하는데 말이죠. 김태연은 일자리를 잃고 새로운 곳을 찾아다녔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업계에서 소문이 이미 다 퍼진 상태였거든요. 면접을 보러 가면 김태연 씨죠? 소문 들었어요 라는 반응만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관련 글이 올라왔어요. 누군가가 김태연의 불륜 사실을 폭로한 거였습니다.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사진과 함께 모 헬스장 트레이너의 추악한 실체라는 제목으로 올라왔어요. 댓글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역시 트레이너들 믿으면 안 된다. 유부녀 꼬시는 파렴치한 이런 놈들 때문에 헬스장도 못 가겠네 같은 내용들이었죠. 김태연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도 난리가 났어요. 누군가가 그의 계정을 찾아서 폭로 게시글을 공유한 거였습니다. 친구들과 지인들이 모두 그 사실을 알게 됐죠. 김태연은 결국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거의 은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법정에서 상간자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를 구하려고 했지만 8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소송에 선뜻 나서는 변호사가 없었습니다. 국선 변호사를 신청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판단이었어요. 결국 김태연은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8천만 원은 너무 큰 금액이니 분할 납부라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거였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일시 납부 아니면 합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김태연은 은행 대출을 알아봤지만 직업도 없고 신용도도 낮아서 거절당했어요. 결국 부모님께 돈을 빌리려고 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아들의 불륜 사실을 알고 나서 크게 실망하셨거든요. 김태현은 점점 궁지에 몰려갔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돈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한 상태였어요.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됐고 인터넷에는 그의 치부가 공개돼 있었죠. 파산 신청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석 달 후 모든 법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이혼은 제가 완전히 승소했어요. 한소라의 불륜이 명확하게 입증됐기 때문에 위자료는 한 푼도 주지 않았고 재산 분할도 제가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됐습니다. 피부샵은 당연히 제가 가져갔고 집과 다른 재산들도 대부분 제 소유가 됐어요. 한소라는 빈손으로 쫓겨나다시피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살면서 새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죠. 1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걸 하루아침에 잃은 거였어요. 상간자 소송에서는 김태현에게 8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도 증거가 명확하다며 제가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인용해줬어요. 김태현은 결국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서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농사짓는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과 땅까지 팔아서 간신히 마련한 금액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았어요. 헬스장 업계에서는 완전히 퇴출됐고 인터넷에는 여전히 그의 불륜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새로운 직업을 찾기도 어려워진 상태였습니다. 누가 불륜 전과자를 고용하고 싶겠어요. 김태현은 결국 고향으로 내려가서 부모님 농사일을 도우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화려했던 트레이너 생활은 완전히 끝난 거죠. 인기 트레이너에서 하루아침에 농사꾼이 된 셈이었어요. 저는 회사에서 동료들의 응원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이혼 소식에 놀랐지만 자세한 사정을 알고 나서는 모두들 제 편이 됐습니다. 형이 잘 처리했어요. 깔끔하게 정리하셨네요. 역시 우석이 형답네요. 같은 말들을 들었죠. 오히려 당당하게 복수한 모습을 보고 존경한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새로운 아파트 계약도 마쳤습니다. 회사에서 가까운 곳에 깔끔한 투룸을 구했어요.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었죠. 이사하는 날 짐을 정리하면서 지난 일들을 돌아봤습니다. 처음 그 택배를 받았을 때의 충격부터 법정에서 승소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분노했던 순간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시간들, 그리고 마침내 복수를 완성했던 순간까지 말이죠. 복수란 이런 거였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계획을 세워서 상대방이 바닥을 칠 때까지 몰아가는 것이요. 한소라와 김태현은 제가 당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완전히 틀렸어요. 저는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람이었거든요. 새 아파트에서 맥주 한 캔을 따서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이 기대됐어요. 이제는 아무도 저를 속이거나 배신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보여줬으니까요.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한소라는 모든 걸 잃고 고향으로 돌아갔고 김태현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서 업계에서 퇴출됐어요. 8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빚까지 짊어지고 말이죠. 반면 저는 모든 재산을 지키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수였어요. 상대방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 말입니다. 입에서 절로 미소가 나왔어요. 정말로 속 시원한 결말이었거든요. 배신자들에게는 합당한 대가를, 저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준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